참석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의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국감이 진행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오늘 어제 중단에 이어서 오늘도 국감을 참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 거기에 민주주의의 공기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정의로운 저는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의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해임 촉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최규일 단장이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어저께 임명된 그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이 독재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입장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도화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이 박문진 이사 2명의 교체를 통해서 이제 다음 순서는 MBC 사장 교체, 또 그 다음에는 KBS 사장 교체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도화신문에 크게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결국은 어저께 법의 취지에 따라서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그 자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박문진 이사 2명에 대해서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를 강압적으로, 그것도 심지어 그 사위되는 사람까지도 여러 가지 압박을 넣어서, 또 교회 다니는 교회에 벽보를 붙이고 교회에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도 억압적 행태를 통해서 전혀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고, 그 자리에 이제 이 정부가 그 선임한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취지에 어긋나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한 거, 또 두 번째로는 강압적 또는 외압적의 형태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 두 박문진 이사를 그만두게 하고, 민주당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는 지금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 몫으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전혀 임기가 끝난 새로운 그 이사가 선임이 됐을 때는 그 말씀이 일리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있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내쫓고 이제 그 보궐 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궐 이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당에게 뺏어와야 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제 방통위원장의 주장이나 또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그전의 주장이나 똑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저께 방통위원장의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그것도 어저께 하려는 의사를 본인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무언중에 실언이 아닌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본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저는 그 방통위원장을 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전위대 노릇을 하는 이 방통위원장이 만약 어저께 이 저희 지도부까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본인의 거취 문제부터 이 전국에 경색을 가져온다는 이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력히 규탄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과방위원들께서는 이런 그 방송의 이런 숨은 음모에 대해서 어느 다른 의원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좀 언급을 좀 깊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고 또 방송 분야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 입장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이 지금의 이런 박문진의 행태, 또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또 방송법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이해를 못하신 의원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법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장악에 들어가서 매번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원적 대책을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또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규탄의 목소리, 또 우리의 대안의 목소리가 퍼져 나와서 지금같이 이루어지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이런 작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규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고,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되도록 이석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의총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규탄의 의총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언론 왜곡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잘못된 이 언론이 제가 한 발언을 축약하다 보니까 잘못된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이나 민주당의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것은 이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일들을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 청산하겠다 하는데, 당신들 그 중에서 편리한 것, 입맛이 맞는 것은 상속받겠다느냐라는 이중성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원칙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을 규정하는 주체가 저가 아니고 이 정권이라는 건데, 그 짧게 압축하는 그 단어 하나로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조사나 의미나 간단히 한 의미만 해도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가 보다도 좀 정교하게 잘 걸러져야 된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나도와 나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는과 도의 차이 하나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좀 더 이 발언자의 그런 발언 의미를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좀 더 제대로 잘 가다듬어서 정제해서 언론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 드려봅니다. 잠깐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불 좀 줄여주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 KBS 본부 조합원들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이 학교 교수이자 KBS 이사인 강규영 교수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내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이사가 물러나고 정부가 여권 몫으로 새 이사를 임명하면 박문진 이사회에서 여권 쪽 이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MBC 김장김 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게 과연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 상식으로 저게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까? 저 온갖 협박과 강압이 저런 폐악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을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태가 저 정도입니다. 이 정권은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실로 저런 비민주적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권력을 동원하고 위력을 동원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실상을 이제 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총회를 하는 자리에 앞부분에 이렇게 보도되었던 김원배 이사 방문진 그리고 유희선 의사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들이 압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의원총회에서 좀 진솔한 그 사정을 좀 공개할 수 있겠느냐, 증언을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직접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직접 의원총회에서 참석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어렵다.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도 대단히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자기의 심경을 나가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게 있으니 그 보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경을 밝히는 것을, 사정을 밝히는 것을 대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은 크게 민주당이나 방통위에서 우리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입니다. 방통위 입장이고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게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저께 우리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야가 바뀌면은 여당 추천목은 바뀐 여당이 하는 것이고 야당 추천목은 바뀐 야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들도 맞지 않습니다. 첫째,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거 맞습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관행으로 되어 왔고 그 관행은 지금도 단 한 번 여야의 추천 몫을 정하는 관행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정되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그것도 인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이랑 같이 서명 162명의 서명을 받아서 방송법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행 여야 추천 비율을 6대3으로 하는 것을 숫자를 늘려가지고 7대6으로 하자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관행을 법으로 명시를 하자 그러니까 이 관행은 무시될 수도 없는 관행이고 관행을 더 명확히 법으로 명시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통위가 할 일이지 우리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스스로 이게 모순이 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여야가 추천한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주장을 서로 또 충돌을 하는 것이죠. 서로 막 이 상황을 그냥 물타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고 맞지 않는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디서 전례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전례를 뽑아내가지고 뭘 하냐.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느냐. 네. 그 논리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언론이 왜곡한 제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원칙이라는 게 보도가 잘못되었고 잘못됐다라고 이 정권이 주장하는 원칙이라고 제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 과거 정권,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적폐이고 그래서 다 청산해야 된다는데 자기들 입맛이 맞는 것을 그 하나는 뽑아와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상속받겠다. 그 이중성을 제가 꼭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면 자기 자신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이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저 대표님께서 방송법을 좀 설명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너무 긴데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나요? 이런 게 이제 좀 대장안이 나와 있다.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되나? 네. 방송법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나 국민의당 쪽에서 주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크게 내용을 핵심은 몇 가지가 핵심만 꼽으면 이런 거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야 추천 비율을 6대3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7대6으로 가지고 조금 여야의 격차를 줄이는 안, 그리고 이사의 수를 늘리는 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다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던 특별다수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야 구도로 보면은 만장일치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합의제가 되는 것이고 7대6이든 6대3이든 3분의 1을 넘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다수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편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가 이 보도 편성과 관련해서 반반씩 그 참여를 해서 노사편성위원회에서 이 여러 가지 보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들을 편성하는 권한을 노사가 동등히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사편성위원회가 대단히 이제 문제가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또 길게 하고 앞으로 이 노영 방송의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일단 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또 길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지금 지난번에는 여야 간에 그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 독소 조항을 해소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조항과 관련해가지고 특별다수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법안을 놓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지금 특별다수제라든지 민주당이 개정한 그런 내용이 되면은 새 사장을 선출하는데도 특별다수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여야가 거의 사실상 합의 추천하는 그런 사장 후보를 앞으로는 이제 뽑아야 되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 방송법대로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대로 되면은 중립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되겠지만은 그 기계 중립적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 개정안을 민주당은 후퇴를 시키고 방통위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너무 연설같이 되니까 간단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지난 18일 박은순 서울시장에게 이 문구를 보여주면서 이 사장을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박은순 시장이 한 행위는 어깨 툭툭 치는 교수 출신이라서 뭘 잘 모르니까 위원장께서 좀 잘 봐줘. 이런 쳐 죽일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견인 정권에 의해서 정치적 보복을 당해서 엄청난 가족들과 자신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검찰에 고발 행위까지 한 그 당사자가 자기의 최측근 인사가 그리고 자신도 이 문건을 보고서는 이게 블랙리스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저는 지난 2주 전에 당의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박연차 640만 불의 불법 자금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수부, 과거 같으면 중수부에서 다뤄야 될 이 엄중한 사안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 캐비넷에 집어넣고 잠재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은 윤석열 중앙지검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적극 특수부로 재배당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의 640만 불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이 정권 검찰이 앞장서야 합니다. 역대 부정 비리 혐의로 부당한 불법 자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부 한수 몰수 조치를 취했는데 비단 대한민국에서 예외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명백히 밝힙니다. 그리고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 이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큰 정치적 보복 그리고 사찰 우리가 시달리지 모릅니다. SK텔레콤 통신자료 제공 내역서를 보면 이거는 적금입니다.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무려 7건이나 되는 통신기록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이 통신기록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팀이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이 정권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국정감사 중된 투쟁은 우리는 정의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의로운 투쟁의 중심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 있습니다. 한치의 대우 허틀림 없이 굳건하게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 사찰 민주주의 유린에 강력하게 싸워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점 잡기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정과제 당시 개혁 사실상 1호 과제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순진하게도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를 이야기해가지고 사실상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 젊은 검사들을 제압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좀 창피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강금실 변호사라 하는 아주 젊은 여자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갖다 둬가지고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원로 검사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최순실 그 사태 고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 정부가 출발했으니까 회식을 합니다. 그때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여러 이제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정식에서 밥 먹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공비를 가지고 1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판공비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 쓰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쓰고 나눠준 걸 그거를 언론에
발표를 해가지고 돈봉투 회식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한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엄청난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집단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검찰개혁이란 이 큰 과제를 들고 나왔을 때 일반 국민들이 검찰은 부도덕하게 현금이나 나눠 쓰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당합니다. 바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합니다. 똑같은 사례를 약점 잡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이군 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아마 여러분들 알고, 저도 그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실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은 전 정부 때부터 이미 군 기무사를 통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태인데 그것이 왜 나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어가지고 합참의장을 정경두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육군 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발표한 것이 박찬주 2군 사령관의 공관병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걸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 정부가 하는 방법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하나 잡고 이 약점을 잡을 때 본인이 맞지 않고 언론을 먼저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구성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료를 흘려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리는 방법으로 거기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을 동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8월 9월에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들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퇴를 종료합니다.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사퇴 권고를 받고 10월 10일 날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백창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9월 중순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도 사퇴 종료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같은 경우는 사직 권고를 감사원 감사받고 사직 권고 받고, 그리고 또 자기는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사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방한함 노동연구원장도 대외적으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9월달에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근데 방한함 노동연구원장은 기관 평가나 CEO 리더십 평가에도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만두게 하고 이어가지고 경인사회 이사회, 연구회 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가지고 있는 각종 연구기관을 둘로 쫙 가릅니다. 경인사회 연구원하고 과학기술연구회를 둘로 그 수십 개의 그 연구 기관을 둘로 갈라가지고 경인사회는 경제인문사회관계연구원 한 20-30개를 관할하는 이사장인데, 이거는 9월 5일날 6일날 느닷없이 새벽에 감사가 납니다. 총리실 감사. 그는 감사를 보통 이제 감사는 법무감사 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고 이 비위를 조사하는 담당 부서에서 갑자기 나와가 감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아직까지는 별 이야기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상대방의 약점, 그래서 와가지고 감사한 것도 판공비 사용했는 거, 일상 경상비 사용한 거, 행사할 때 비용이 얼마 줬는 거, 이래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방송 장악 문제도 이제까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아주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패턴이 바로 약점 잡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 정확하게 시간차 3단계 공격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가지고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 중심으로 누굽니까?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직원들이겠죠. 그렇게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차로 두 번째는 야당 측 이사를
퇴진을 시킨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방통위로 하여금 사장을 사퇴시킨다.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약점 잡아가지고 공격하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홍위병식으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해놔놓고 일단 나가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부 공권력이 그 다음 검찰, 감사원, 경찰 이런 거를 그 다음 동원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사퇴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영 KBS 사장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200만 원 받은 거를 가지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부당노동행위는 그 담당 부장 정도나 뭐 과장 정도가 책임질 일이지 사장이 책임질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부가 언론에 내세우고 그 다음 방송 토론 같은 데 나가면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할 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태의 본질이 뭐냐? 언론의 자유의 문제하고 고대영 사장이 200만 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약점 잡기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의 비리가 있다면 그 자체는 검찰 수사나 그다음 경찰 수사에서 이야기하려지 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야기할 때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정책 조정회의를 공개된 문건을 인터넷 다 받았더니 90%가 전부 다 적폐청산, 그 다음 방송 문건, 이명박 수사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가 집권 여당 같으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원하신다면 자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그 최고위원 우리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만 여당이 하는 짓이 계속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이미 정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방송문건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 언제적입니까? 9년 전에 정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 인식을 우리 국민들과 같이 해야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그들이 제기하는 작은 전선 그러니까 약점 잡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절대 이기지도 못하고 또 대의명분에서 밀린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항상 문제를 제기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렇게 정면 승부로 그 다음 순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작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약점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정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권력 기관을 통해 공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만에 의총장에 섰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각종 기관에서 권력기관과 청와대에서 의뢰한 사건으로 착수한 수사 리스트를 몇 가지만 언급하면 국정원에서 8월 21일, 9월 1일, 9월 14일 3회에 걸쳐서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관련 그 팀장들 30여 명 수사 의뢰했고 댓글 의혹 관련해서 추가로 18명 그리고 MB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활동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 등 수사 의뢰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다시 또 국정원이 9월 29일 날 정부 비판 세력 제압 활동 관련해서 다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0월 11일 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찬성 여론을 조작한 의혹만을 딱 선별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 일지 조작 의혹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이 다시 10월 19일 날 민간인과 공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장 등 여러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3일 날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쌓겠다는 이 구호가 무색합니다. 오늘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의 전국 고검지검 지청에서
파견 나온 검사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41명의 검사가 전국에서 차출돼서 중앙지검에 왔습니다. 뭐 그 특수부, 외사부, 공공형사부, 공안 2부 등 많은 서울지검에 전국에서 41명의 검사들이 와서 이 차출당한 검찰청에서는 사건 부담 가중으로 불만이 많고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검사들도 현재 검찰권 행사가 뭔가 편중됐다, 공정하지 못하다, 특정 이 진영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특히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모래밭에 있는 작은 사금덩어리, 사금알이라도 다 찾아내려듯이 파헤치고 또 그 속도에 있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정광석화처럼 반응해서 전 검찰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파견 나온 검사들한테 요즘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어차피 6개월 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을 사람들인데 미리 발령받을 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라.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검찰청법에 정면 위반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직에 관해서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하게 돼 있는데, 이미 벌써 너희들 와 있는 사람들은 다 6개월 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올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서 큰 폐해가 권력의, 정권의 칼잡이들을 모집해 놓고 충성 경쟁을 일으키는 이 위험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지금 파견 나와서 제대로 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제대로 할 때는 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날 것이고, 지금 와서 근무하지만 그런 수사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상 충성 강요 내지 정권의 충성 강요를 하는 이 현실은 우리 검찰청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은 그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많은 거대한 부패, 권력형 비리, 그거 규명해서 단죄하고 범죄 수익이 있으면 전원 전액 국고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거 적폐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청산을 할 때, 바로잡을 때, 그것은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권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든 구별을 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입니다. 저희 당에서 고발한 것과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은 2007년 6, 7월경부터 2008년 2월경 사이에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수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은 2007년 12월 21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2008년 2월 달에 수수한 뇌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 3회에 걸친 뇌물 수수와 2008년 2월 달의 수수가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한 사람이고 받은 대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겁니다. 다만 금품 수수 방법을 정상문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주거나 가족에게 주거나 가족이 제공한 홍콩에 있는 비밀 계좌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송금을 한 범행 수법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법조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포괄적 일제에 해당됩니다. 뇌물 공여자가 뇌물 수수하는 공무원한테 일정한 의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준다는 것은 전체를 포괄적 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뇌물 수수한 2008년 2월 달에 수수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것도 포괄적이라면 일제가 되면 전체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한테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하려면 특수부에 배당돼서 해야 되고, 지금 그 서류는 우리가 새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대검의 그 수사 서류는 그대로 정확히 보존돼 있습니다. 열람에서 보면은 충분히 어느 누구를 기소해야 되고 또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해야 되는지 자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그 비서관이나 가족을 통해서 약 80억 원의 현금을 받은 것을 더 비난하겠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비난하겠습니까? 다 비난받지만 최고 권력자가 자기 집사와 같은 총무비서관이나 가족을 통해서 또는 홍콩에 비밀로 개설된 외국 계좌를 통해서 이 80억 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것을 더 가장 경악할 것이고, 이 범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거부터 적폐청산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인 2009년 1월 달에 10,000원짜리 13억, 저 수사할 때 10,000원짜리 1억 양쪽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10,000원권 지폐로 현금으로 13억 원을 만들어서 첩보영화 내지 간첩이 접선하듯이, 마약 거래상들이 비밀리에 접선하듯이 과천에 있는 전철역 앞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10,000원권 13억 원을 사과상자 7박스를 해서 주고받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환치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돈을 13억을 주고받은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와 권양숙 여사님이 서로 합의하고 공모해서 미국에 있는 뉴저지 허드슨강 옆에 있는 호화주택 240만 불 주택을 구입하는 중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윤석열 검사가 수사해서 판결까지 다 유죄가 났는데, 그 부동산을, 그 호화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중도금을 독촉하자 노정현 씨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합니다.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면 지급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그 주택을 판 사람이 한국에서 현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을 물색한 다음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 사람 핸드폰을 주고, 또 권양숙 여사는 어떤 특정 50대 중반의 남자를 통해서 그 현금을 싣고 가서 그 매도인이 제시한 그 사람을 만나서 접선하듯이 접선해서 돈을 주고 받습니다. 판결문에도 왜 범행의 죄질이 안 좋다고 노정현 씨한테 판결을 했냐면, 판결 이유를 보면 외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현금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해서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이 판결문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1월에 일어난 이 환치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에 근무하면서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 위반은 법정형이 아마 5년 이하의 징역일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5억이 넘으면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국외 재산 도피 범죄로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범행도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 1월 달에 환치기 범행으로부터 10년을 하면 2019년 1월까지가 공소시효가 됩니다. 이 딸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로 처벌할 수 없지만, 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이 13억에 대한 환치기 범행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국외재산도피 범죄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가족이 미국에 24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중도금으로 10,000원짜리 13억을 환치기 방법으로 정상적인 거래 안 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했다면 그 비난 가능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문에는 분명히 이 13억은 중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은 또 어떻게 했고, 지금 현재 그 허드슨강 옆에 있는 이 호화 주택에 대해서는 노정현 씨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저는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당에 좀 제안을 합니다. 이 아까 박대출 의원님이 PPT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언론 노조원들의 도를 넘는 협박행위, 그리고 두 번째 YTN에서의 허위사실 보도,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들의 주장은 허구입니다. 제가 그 아까 PPT 영상을 보니까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노조의 소나기에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과 언론을 노조의 소나기에 넣어서 우리 권력을 위한 정말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그 장기 집권, 그리고 우리 보수 세력의 괴멸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감사하는 중에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공공기관의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하고 민형사상 모든 그 법적 조치를 취하라. 또 우리 취업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년을 정말 절망에 빠뜨린 취업 청탁 비리의 표본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문준용 씨 취업 비리 의혹을 먼저 밝히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께 그런 메시지를 발표하시기 전에 국민들께서 더 근본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내 아들 취업 청탁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먼저 철저하게 수사하시라.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도리이고, 대통령이 취해야 할 그런 대통령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어느 뭐로 보나 문준용 씨 취업 비리 의혹은 청년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취업 청탁 비리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하시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권력을 위한 수사에 모든 검찰권을 집중하면서 그런 편파적인, 그리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고리 5, 6호기 중단했다 재개하고 공론화위원회 한다,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자위원들의 공통된 그런 심정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국감 중에 또 이런 공영방송 장악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우리가 국감을 중단하고 하니까 오늘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국감까지 중단할 일이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대 담론 이면에 지금 이 KBS 이사 두 분이 지금 사퇴하는 이 과정, 이것을 보면서 제가 꼭 이것이 정치라는 게 큰 거대 담론만이 아니다. 이게 이 한 개인이 이런 정치권의 틈바구니에서 협박받고 위협받는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점을 호소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노조들의 협박을 많이 당하면서 그때 느낀 이 개인의 심정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노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철도 정책 관련한 칼럼을 하나 썼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철도대학 교수였는데
날마다 노조가 와서 제 그 방 앞에 진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이러면서 저한테 뭐 사죄라 물러나라 그러더니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 당시에 뭐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수십억에 달하는 것을 소송을 하겠다. 하나의 그 교수를 개인을 이렇게 그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정말 그게 많은 분들이 왜 저분들이 용감하게 저걸 버티지 못했나 이렇게 그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뭐 철도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또 입맛에 맞는 분들은 아 좋은 칼럼 썼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노조들이 와서 저를 핍박하고 할 때는 전부 다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심지어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 좀 이럴 때 나서서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 말이 아 우리가 거기 개입하면 또 노조가 뭐 더 반발할 수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허울 좋은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그 내던지는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뭐 기관장을 할 때나 그때도 항상 우리 그 아파트 앞에 와서 그 노조원들이 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들까지 정말 그 눈치 보고 제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하는 그런 그 생활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면서 우리 정치가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 상황을 방치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이 제가 그때 당한 느낌은 정말 이것이 조폭한테 당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부 주도로 그 민주당이라는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금치 못하고 더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기들은 이게 나라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자기들의 유일한 그 정치적 자산이 민주화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한 인간들의 그런 개인들의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 상황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야만 국가로 가고 있고 조폭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호소드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이 개인의 고통과 히스토리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